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수학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략 한 1시간 내외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수학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 학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뒤쪽에 보면 저희 학원 프로그램 소개들도 쭉 있어요. 근데 뭐 디테일한 어떤 시간표 소개가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참조해 보시고, 어쨌든 저희가 수학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좀 자녀들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 얘기는 저희 학원은요, 지금 이제 25년 정도 된 학원이에요. 분당에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 그 졸업생들을 보면 지금 이제 결혼들 해가지고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랑 같이 이렇게 와서 테스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그 당시부터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 학원에 다녔다라고 하고, 뭐 애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해요. 자녀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아빠가 다녔던 학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가 수학 선행학습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좀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고,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냥 자기 학년의 진도를 좀 착실하게 잘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선행학습이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은 선행에 대한 선행을 어떤 아이들은 뭐 3년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현행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에 따라서 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아이들은 선행을 시키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시켜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한 3, 4년 선행을 시켜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선행을 시켜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선행을 좀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막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해요. 그거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뭐 다 배웠는데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래버리면 뭐 선행 시키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꼭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심화 과정. 그렇다고 사실은 선행을 할 때 아주 고난도 문제까지 선행을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쉽지 않고, 뭐 사실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한 기본 개념의 한 심화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선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좀 그거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선행 얘기를 계속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학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마 분당 지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행을 하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선행 막 하다가 시험 때 한 달 정도 그냥 현행 공부를 하죠. 그래도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뭐 대부분 다 A를 맞죠. 좀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문제가 달라요. 여기 요 표가 이제 그런 표인데, 1학년 때는
1학기 때 공통수학 상, 2학기 때 공통수학 하. 이거 배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공부할 수, 중학교 때도 그 정도는 했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의 수학량이 좀 많아지는 건 맞지만, 1학년 때까지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일반 고등학교 있죠. 분당에 있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분당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들은 대부분의 1학기 때 수학 1, 수1을 하고요. 2학기 때 수2를 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1학기 때 수1, 2학기 때 수2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수1, 수2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는데 어떤 학교들은 기하를 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1, 수2 1년 동안 기하 이렇게 3개를 하든가 아니면 수1, 수2 확통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분당 지역은 확통을 하는 학교보다 기하를 하는 학교가 많아요. 더. 확통을 하는 학교는 5개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기하를 하는 거하고 확통을 하는 거하고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요. 확통은 등급평가를 하잖아요. 확통은 등급평가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3 이상 기준입니다. 중학교 2학년 밑에는 뭐 그냥 다 5등급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좀 해당이 없고요. 지금 중3,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 이상, 중3 뭐 고1 뭐 이런 학생들 이상으로 어쨌든 확통이나 기하를 하는데 어쨌든 확통을 했을 때는 좀 이게 등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죠. 기하는 그냥 성취평가예요. 3단계, A, B, C로 3단계로 성취평가를 하니까 이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담은 좀 없어요. 어쨌든 3개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 3개를. 근데 이 수1, 수2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 3개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확통을 하는 학교는 뭐 3개죠. 어쨌든 문과 아이들도 확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1, 수2 확통. 이과 아이들은 보통 수1, 수2 확통을 하거나 아니면 수1, 수2 기하를 하게 되죠. 기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 요새 보면 약간 저 자사고 쪽이나 뭐 특목고 자사고 쪽이 좀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경쟁률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지금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외고도 그렇고 현재 그 경쟁률을 보면 최종 경쟁률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약간 이렇게 상승 기류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사고 같은 데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있냐? 1학년 때는 거의 똑같이 하다가 2학년 때 몇 개를 하냐면요. 수1, 수2, 확통, 기하, 미적분까지 끝내요. 자사고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상고 같은 데 보면 1학년 때 공통수학 상, 공통수학 하, 수1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끝내고 2학년 때 이제 수2, 그 다음에 뭐 확통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까지 그냥 끝내버리죠. 그래서 3학년 때는 그냥 수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대부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라고 세칭 불리어지는 데는 이제 그렇게 다 2학년 때 그냥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정시로 갈 거면 뭐 상관없어요. 수능으로 대학 갈 거면 상관없는데 수시로 가려면 문과 아이들은 3개만 하면 돼요. 문과 아이들은 수1, 수2, 확통 요거만 하면 돼요. 사실은 문과 아이들은 내신에서. 그런데 이과 아이들은 몇 개를 해야 되냐면 5개를 해야 돼요. 수1, 수2, 1학년 거 빼고요. 1학년 거는 뭐 당연히 그냥 공통과정이니까 다 당연히 하는 거고 2학년부터로 생각하면 수1, 수2, 확통, 기하, 미적분까지는 최소한 5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그 5개 중에서 2학년 때 3개를 한다는 거고요. 자사고는 5개를 다 끝낸다는 거예요. 2학년 때 그냥 5개를 다 해버려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학년 때는 널널하다가 갑자기 2학년 5개를 다 끝내야 되는데요. 수학을. 분당에서 4개를 끝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일반고. 4개. 그러니까 수1, 수2, 확통, 기하. 그러니까 미적분만 고3 때 하는 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고등학교인 줄 아세요? 판교고등학교.
판교고등학교가 요번에 그 무슨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약간 좀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학년 때 4개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원수투하고 1학기 때 확통하고 2학기 때 기하하는 것 같아요. 이과 아이들 기준이에요. 문과 아이들은 3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수투 확통 3개를 듣는데 이과 아이들은 2학년 때 4개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개예요. 분당 지역의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자사고는 5개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1학년 때 그러니까 좀 가지 갔다가 뭐 2학년 때 4개를 하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어머님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중학교 수학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가보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행을 달린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무리가 생기는 아이들은 선행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여기 오늘 제가 온 어머님들 보니까 지금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3? 많으시네. 고1. 고1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중2 이하인데 보통 선행이 안 돼. 지금 현재 만약에 중3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중3 어머님들이세요. 모두 다 중3 어머니인데 근데 우리 아이는 하다 보니까 지금 수학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눈앞에 딱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막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막 무조건 달려야 되냐?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을 그렇게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때문에 1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2학년 때 이제 수학이 굉장히 비중이 커져요. 커지고 그럼 이제 어머님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쨌든 내신 준비하면서 선행을 병행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그러면 수학만 했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많아지는 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 내신 자체가 이게 입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뭐 B 나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웬만큼 등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분당 지역에서 그냥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수능 말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인서울 기준으로 보면 2등급 초반이거든요. 2등급. 평균 등급이 2등급 초반이에요. 그러면 2등급이면 대략 학교에서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 그럼 10%는 요새 250명이잖아요. 한 학년이. 고등학교 보통 한 250명이에요. 250명이면 10%면 몇 명이에요? 전교 25등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25등 정도 이내, 그것도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그냥 지원 가능한 어떠한 아이들의 군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한 20등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 아이들의 그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무슨 선행을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한다? 이거는 안 돼요. 내신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이러기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행을 할 시간은 없죠. 없어요. 선행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현행만 하는 거예요. 현행만 하는 게 전략이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전략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는 이유는 그런 거고 2학년 때 요것 2학년부터 이제 굉장히 이게 내신에 대한 그 압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 프레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학년부터는 분당 지역만 하더라도 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수능형으로 바뀌어요. 수능형으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이들이 수능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대해서 2학년 때 내신에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내야지만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이제 수능 과목이잖아요. 이게 수능 과목이 수원, 수투, 요거는 공통이고 나머지 미적분, 확통, 기하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이야말로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수능 문제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문제 난이도가 2학년부터 이제 문제 난이도가 확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수학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행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선행을 지금 시점에서 안 하는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지금부터 막 달려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선행을 여태까지 안 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수학이 좀 약했거나, 그죠? 수학이 약했거나 선행을 시키면 부작용이 났던 아이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선행을 지금 현재까지 그냥 여태까지 쭉 무한히 그냥 갔던 학생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이 얘기 듣고선 막 선행으로 달려나간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막 더 수원, 수투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상하 이쪽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내신을 망치면 그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내신을 잘하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그 2학년 올라가면 그 학생은 내신으로 대학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제 수능 파이터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좀 약간 접고 오히려 수능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2학년부터는 설계를 해야죠, 아이가. 그래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그런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2학년부터 내신의 부담감이 많이 커져서 사실은 그거를 그래도 한 번 정도 중학교 때 끝내놓고 가면 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수학 공부법의 핵심은 뭐냐 이런 거. 수학 공부법의 핵심.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얘기가 다 아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어머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잘하겠지 이것만 이렇게, 또는 아이가 워낙 이제 뭐 쟤네들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맨날 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사실은 좀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머님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망각곡선 얘기 하잖아요, 많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에빙하우스가 얘기한 건 하루가 경과되면 실제 기억할 수 있는 건 33%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배운 내용에. 100이라고 하면 실제 33만큼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뭐 67%가 날아간다는 거죠. 하루만 지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래 장기 기억으로 이걸 끌고 가려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복습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10분. 어떤 것을 배우고 나서 10분 이내에 복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루, 1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배우고 나서 10분 후에 복습하는 거. 그래서 학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아이들 보면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막 혼자서 막 열강을 해요, 앞에서. 막 문제를 막 다른 선생님들이 한 2문제 풀 때 이 사람 한 10문제 풀어. 아니면 한 5문제 풀어. 10문제는 좀 너무 과하니까 5문제를 풀어요. 막 열강을 해요. 애들은 듣고만 있어요, 이러고. 그러고선 듣고 있죠. 저 선생님 잘 푸네. 듣고 있는데 막상 이제 막 배울 때는 막 아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막상 숙제를 하려면 안 풀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교수법에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이 하나를 설명하고 나면, A를 설명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그 A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아이들한테 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거를 푸는지 안 푸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아, 얘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식이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구나. 아니면 얘가 뭐 어느 부분이 안 됐구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개념을 설명하고 같이 문제를 뭐 풀다가 아이들이 실제 푸는지를 확인하고 복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10분에 대한 10분이에요. 10분. 그게 이제 10분 후에 뭐 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떤 개념을 그냥 막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수학은 그래요. 특히 수학은 그냥 들어서 막 저렇게 듣는데 막상 자기 혼자 풀려면 안 풀려. 이런 과목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모든 공부, 이거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하루 이내에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기억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는 하루뿐이 안 가는 게 그 다음에는 뭐 한 3일이 가고 그 다음 복습을 하면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잡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 같은 경우들도 그냥 그날 그 전 시간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적 테스트가 그래서 중요하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누적 테스트도 보고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꾸만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숙제를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특히 중학생들 보면 월수금을 수학을 다니면 화목토를 영어를 다녀요. 화목을 다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그 공부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수학 학원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집에 가서 뭐를 하냐면 다음 날 화요일 날 영어 숙제를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수학 그날 공부한 거는 그 다음 날 또 영어 학원 갔다 와서 얘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반 이상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상태에서 항상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별표죠. 다 별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좀 뭔가 깊이 있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개념인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한 반 정도 잊어버리고 그것도 배웠던 내용의 반은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급하게 숙제를 하기 시작하죠. 하다 보니까 다 별표인 거예요. 머릿속에 남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이제 아이는 그렇게 충실하게 이게 복습이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 점점 다 지워지는 거죠. 다 지워지는 거죠. 갈수록 이제 점점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특히 수학에 있어서 하여튼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면 반드시 그게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선 자야 돼요. 물론 100% 다 숙제를 못 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그냥 무조건 별표가 아니라 좀 그래서 한번 쭉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들을 쭉 풀어서 좀 다시 오늘 배웠던 것들을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안 풀렸던 문제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하면서 잠을 자면 우리가 뇌가 굉장히 신기한 게 또 이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장기 그 기억 속에 이제 이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제 주장이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학공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데 복습은 당일날 바로 해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바로 복습을 하는 이러한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 보통 고3들도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게 한 일주일만 안 풀어도요. 이게 수학 과목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3 정도 되면 거의 애들이 문제 푸는 신이에요. 신. 그냥 보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푸는 애들인데도 그런 아이들조차도 일주일 동안 수학 문제를 안 풀잖아요. 또 수학 과목에 갖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 일주일 정도만 안 풀어도 막 애들이 계산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버벅거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그래서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좀 공부 좀 이렇게 좀 하는 아이들은 매일 수학 문제를 풀어요. 조금씩이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는 그냥 칼을 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계속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뎌지지 않게. 아마 수학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시험도. 다른 암기 과목 아니라고 안 한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수학 우리가 내신 준비를 할 때도 이런 거죠. 좀 약간 한 달 그 전, 한 달이나 한 뭐 보름 전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양을 풀게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고 나머지 이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는 좀 학원에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을 유지시켜 주는 거 있잖아요. 계속. 탁 놔버리는 게 아니라 감을 유지시켜서 시간제에서 풀어보게 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 수학 과목에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공부법에 특별한 게 없다. 이거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건 수학 과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그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해서 이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자, 그 다음 수학 내신하고 수능 시험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기다 적어놓죠. 수능은 몇 분 동안 봐요?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동안 봐요. 1시간 40분. 몇 문제예요? 30문제예요. 30문제. 30문제를 가지고 100분 동안 보고 내신은 보통 문항수가 20문제에서 25문제까지 내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한 23문제 많아봐야 그 정도 문항이에요. 근데 그거를 50분 동안 봐요. 그죠?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내신은 범위가 작죠. 범위가 작잖아. 그렇잖아요. 그 범위가 뭐 전 단원 이런 게 아니라 뭐 처음 어디서부터 어느 단원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수능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웠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거 전부 다 토탈이잖아요. 시험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능이 더 여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30문제 푸는데 100분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내신 시험의 배잖아요, 배. 문항수는 뭐 한 7문항 정도 더 많은 정도인데 뭐 배니까 훨씬 사실 시간적으로는 수능보다는 내신이 더 까다로워요, 사실은. 특히 분당 지역은 더 그래요.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분명히 내신 시험에도,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집어넣고 내신 시험도 집어넣잖아요. 근데 내신 시험은 진짜 까다롭게 만약에 내신 시험에 한 5문항을 어려운 문제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요. 아이들이 50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렇잖아요. 수능에서 뭐 5문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대신 50분 푸는데 5문제를 어려운 걸 탁 집어넣으면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은 한 3문제 정도 집어넣어요. 그런데 좀 약간 좀 어렵다고 분당 지역에 뭐 좀 어렵게 수학 문제 출제하는 학교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학교들 문항들을 보면 5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좀 까다로운 문항이.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보통 다른 일반적인 학교는 3문제 내지 4문제라고 하면 다른 학교들은 5문제에서 한 6문제 그 차이거든요. 그 2문제.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50분 동안에 그 어려운. 근데 그 어려운 문항이 수능에서 보통 우리가 새칭 얘기하는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이들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내신은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받는 시험이에요. 수능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범위가 짧은 대신에 굉장히 그래서 집중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프린트,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아주 달달달달 그냥 뭐 보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고득점을 얻으려면 그렇잖아요. 방법이 50분 동안에 고득점 자기가 다 맞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 2문제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정확하게 답 안 틀리고 오답 없이 풀어내려면 어쨌든 그 기본적인 문항들은 굉장히 번개처럼 풀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교과서, 부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그냥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만큼의 그 번개 같은 속도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활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는 저는 학교별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학교별 수업이 효율적이다. 학교별로 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학원에서 하는 수업의 형태가,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과 학교별 수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준별 수업은 하려고 해요. 수준별 수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수준별로. 근데 아주 또 좀 약간 소규모 학원들은 그냥 아이들을 1대1로 가리킨다는 명목하에 한 교실에 그냥 여러 아이들을 놀아놓고 그냥 선생님이 조금씩 봐주는 이런 수업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웬만한 규모 같은 경우는 수준별 수업을 하려고 하죠. 애들을 수준을 나눠서. 이제 수준별 수업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수업이 내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신 시험 자체가 이 아주 제한된 시간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그 학교 유형에 맞는 어떤 교재들을 아주 익숙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 학교별 수업이 중요한 대상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보통 한 중위권 아이들 있죠. 중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별로 수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훈련은 하니까. 결국은 걔네들은 좀 어려운 문항들을 좀 푸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은 굳이 뭐 학교별로 묶으면서 최상위권 아이들을 묶어놓는 그런 반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아이들을 그냥 학교별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그냥 그 아이를 학교로 이렇게 묶어놓는 건 저는 좀 별로 안 좋다. 오히려 그런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학교를 그냥 뛰어넘어서 이렇게 반편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좀 어정쩡한 중상위권 아이들하고 중위권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학교별 수업이 아주 효과가 있다. 학교별로 하는 게 오히려 수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수준이 안 나눠져 있으면서 학교별 수업하는 건 그거는 별로예요. 저는 학원에서 반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수준별 수업이 되면서 학교별 수업이 되면 아주 굿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수준별 수업이 되는 그러한 걸로 하는 게 좋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좀 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규모가 되니까 그래요. 규모가 돼서 보통 한 학년이 뭐 한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니까 그 아이들 1월 달에 발표 쭉 나면 학교별로 다 조사해요. 그래서 어느 학교 됐는지 봐서 겨울방학 동안에 한 5차례 정도 시험을 봐요, 아이들. 내신관리, 그러니까 아이들 그 기출 가지고 아이들 시험 봐서 아이들이 이제 뭐 선행 유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뭐 선행을 어디까지 나갔으니까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수학상, 수학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겨울방학 때 한 5차례 시험 봐서 데이터를 저희가 쭉 계속 모아놓고 있다가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이 학교가 이제 되면 학교별로 아이들을 쭉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나누고 그 성적 레벨로 봐서 반편성을 하죠. 거기서 학교별로 반편성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 학교별로 반편성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저희가 반편성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학교가 되면서 구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반편성하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굳이 학교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학생은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하위권 아이들 있죠. 아예 하위권 아이들도 학교별 반편성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기본적인 어떠한 수업들을 좀 지도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그냥 수준별로 반편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다 학교별로 반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19개, 성남외고까지 19개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19개 학교에 대한 반편성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수학은 중요한 게, 뭐 저희가 여기 베스트, 굿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했던 이유가 뭐 이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별로다. 이런 학교는. 그러니까 인원이 없는데 그냥 학교별로만 모아놓는 이러한 수업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내신 시험지가 내신이 보통 일반적인 시험지들은 평균 점수가 학교 수학 평균 점수가 보통 50점 후반에서 60점대 초중반 정도가 돼요. 학교 평균 점수가. 좀 덥지 않으세요? 덥죠? 꺼도 될 것 같아요. 한증막이 온 거. 보통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받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점수를 받으면 충격을 받죠.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A를 맞는 비율이 수학에 A를 맞는 비율, A를 맞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40%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그 학교 알림이네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그러면 30%에서 40% 그 사이가 A예요. 중학교 때 A를 맞는 비율을 보면. 그런데 30% 40% 사이면 몇 등급이에요, 그게? 거의 만약에 A 맞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이 누군가는 어쨌든 등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30 몇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35%짜리에 걸쳐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35% 걸려 있으면 4등급이거든요, 그 아이가. 4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4등급 받는 거예요. 4등급 받으면 점수대로 보면 한 60점대 한 후반이나 60점대 한 중반이나 학교 시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아이가 중학교 때 A 맞았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맞았던 학생이 이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대다수의 아이들 중에 이렇게 4등급대 정도 아이들 보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점수대가 받게 되고 전체 문항수는 이렇게 되고 학교별 좀 난이도 있는 건 3문제, 4문제 요거예요. 이거를 틀리면 이게 만약에 4문제를 다 틀렸다. 그럼 보통 한 6점 정도 되거든요. 5점, 6점 이 정도 되니까 24점. 요거만 딱 어려운 거만 딱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24점 딱 그 만약 6점이다. 그러면 24점, 25점 정도 까지는 거니까 그럼 75점이잖아요. 근데 요거만 틀리지 않고 이제 앞에서도 좀 몇 개 틀리고 이러면 60점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거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실수해서 한두 개 틀리고 그러면 60점대 나오는 거죠, 점수.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려운 시험지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낙생 이런 데 있잖아요. 중앙 이런 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지가 이제 어떻게 되면 한 대여섯 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50분 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이게 앞에서도 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한 객관식 끄트머리쯤 가면 한 13번, 14번 요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게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풀리네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실제.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내신을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디 싸움이면 이 싸움이에요. 물론 수학이 좀 약한 아이들은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버리고 나머지 좀 쉬운 문항을 제대로 공략하는 게 전략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수학이 약한 아이들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좀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1, 2등급이 이렇게 목표 등급이면 그 아이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푸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좀 쉬운 문항들은 진짜 번개처럼 쫙 정확하게 풀어내고 나머지 문항들은 이제 아이가 공략할 수 있을 사실은 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신에 있어서.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보면 올해 수능이 중간에 무슨 킬러 문항 사건 때문에, 그죠? 킬러 문항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이게 킬러 문항 안 낸다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재수생들 있잖아요. 대학 다녔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재수생으로 합류를 했어요. 내가 킬러 때문에 망해가지고 의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한번 내 반수해야 되겠다. 킬러 안 나오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가 역대 최대 그 재수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논란이 됐는데 실제 저도 이제 수능 시험이 오면 그 당일날 저도 수능 문제를 풀어요. 저도 앉아가지고 이제 문제 나오면 와가지고 그날은 저도 그게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푸는데 제가 수업을 뭐 직접 하진 않지만 저도 이제 풀어봐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어떻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그 소감은 이거예요. 올해 수능은 어땠냐면 문제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문제를 딱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닥이 좀 안 잡히는 이런 건데 올해 수능은 문제를 이렇게 보면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막상 풀어보면요. 뭐 이렇게 도처에 뭔가 이렇게 함정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쉬워 보이는데 그리고 막 따져봐야 돼. 이렇게 막 복잡하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단서를 잡아도 이렇게 다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22번 문제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수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 바로 22번까지가 선택 과목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인데 그 22번 문제가 정답률이 1.5인가 그래요. 1.5%.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주관식이니까 1.5%에 찍지는 못했으니까 1.5%인데, 그러니까 맞춘 아이가 1.5%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 문제가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실제. 근데 막상 풀면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뭐 일부 단체에서는 그 문제가 무슨 뭐 고등학교 범위를 넘는 어떠한 그 함수 방정식 문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문제예요. 근데 그냥 고등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그거를 접근하는 게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거기다가 객관식 문제에서도 여기 나와 있듯이 13, 14, 15, 21, 22 막 이런 문제들이 이게 다 고난도 문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선택 중에 하나 선택하는 23번부터 30번까지가 여기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들이 보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전통적으로 어려운 건 29번, 30번이죠. 근데 올해는 미적분 같은 경우에 28번 문항이 또 아주 어려웠어요. 28번은 객관식인데요. 객관식은 찍어도 원래 정답률이 20%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확률이니까 1번에서 모르더라도 애들이 찍었다 하더라도 20%는 나와야죠, 아이들이. 근데 그게 정답률이 15%뿐이 안 나왔거든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찍었고 그러니까 물론 풀어서 맞춘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찍었는데 그것도 못 맞춘 거예요, 어쨌든. 상황이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15%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그 28번 문제도 되게 그랬죠. 문제 자체가. 근데 그 문제도 이렇게 보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형태 틀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킬러 문항이 없어진 듯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막상 이렇게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상당히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국어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잖아요. 국어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문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력적인 오답.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을 찾으면서 뭔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국어 문제가 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국어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어려운 거는 비문학에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는 비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학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문학에서. 그래가지고 그 원래 22년도인가? 22년도 그 수능이 국어가 표점이 원점수로는 100점이 만점인데 표준 점수는 이제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표점이 22년도 국어가 149점이었어요. 149점. 22년도 수능이 표점이 149점. 그때 국어가 제일 어려웠죠. 올해가 150이에요.
국어 150점. 그러니까 22년도에 어려웠던 비문학 지문이 그 브렌튼 우주라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브렌튼 우주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달러, 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대한 그때 그 체결, 그 내용이 그 지문으로 나왔던 건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문학 작품 중에 그 골모간, 박태원 씨가 쓴 현대문학 작품이에요. 거기에 그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갑순 할머니하고 갑득 어머니하고의 어떤 그 갈등 관계에 대한 문제였나 봐요. 저는 뭐 국어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하여튼 그곳에 대한 그 아주 난해한 문제였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대요.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 중에서. 그래서 뭐 그 브렌턴 우주하고 빗대서 이번에 골목안에 나온 그 내용이 뭐 할메턴 우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뭐 그런 아주 이상한 문제를 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저는 이건 지금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혼돈을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실제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좀 놔두면 공부했던 대로 그냥 가면 애들이 준비한 대로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7월 달에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하고 뭐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공부가 그렇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역대 최강으로 어려웠던 수능이잖아요, 지금이. 재수생이 뭐 40% 이상 나온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여담인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특히 1등급, 2등급으로 가려면 이 고난도 문항 연습이 이건 필수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이걸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수학이 아주 약한 아이들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쪽, 이러한 그 고난도 문항보다는 오히려 기본 문항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더 전략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도 3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3등급. 그렇잖아요. 내신에서. 그렇지 않으면 5등급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5등급 정도 받을 아이가 3등급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전략적으로. 근데 중위권 애들, 한 뭐 3등급, 4등급 애들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거를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문제죠.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건데, 저희 학원은 그래서 어떤 걸 시키냐면 월간 수의라는 거를 시켜요. 월간 수의. 고등학생들한테는 월간 수의라는 것들을 시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식으로 된 책이에요. 책으로 주기도 하고 뭐 프린트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책인데, 보통 문항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학원을 이틀 나오거든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뭐 방학 때는 3일 나오지만 이틀 나와요. 그러면 이틀 나오면 5일이잖아요. 하루에 보통 저희가 권장 문항은 좀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3문항 내지 4문항 하루에 푸는 양이. 그러면 보통 5일이니까 학원 오는 때 빼면 5일이면 15문항에서 한 20문항 정도, 그 정도를 좀 풀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문항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거냐? 주로 좀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하루에 3문항 정도를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 15문항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거를 좀 답이 없이 이렇게 본인이 서술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를 저는 좀 권장하냐면, 우리가 문제집을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은 좀 버리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집 중에 하나를, 보통 문제집은 항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집이건 간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집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했을 때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제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거예요? 뭐 A급 수학이나 최상위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보통 최상위를 많이 보는데, 만약에 보통 일반 다른 문제집을 풀고 있다고 하면 최상위 문제 같은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가 하나를 그냥 그걸 뭐 다 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좀 뭐 한 3단계 문항, 3단계 수준의 문제들을 하루에 한 3문항씩을 풀게 하는 거죠. 진도에 맞춰서. 아니면 상관없이 이거는 꼭 뭐 선행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그냥 자기 현행 것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거를 시키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보고 자기가 고민을 해서 답까지 좀 계속 내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물론 중간에 막힐 수 있죠. 막히면 고민을 하게 해야 돼요. 답을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문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답답하더라도 좀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뭐 친구하고 토론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맨 처음에는 그게 시간이 뭐 예를 들면 한 문제를 푸는데 3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30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고민해서 맨 처음에 그냥 하다가 뭐 정 안 풀리면 다른 공부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좀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해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게 좀 늦어지더라도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문제를 쭉쭉쭉 아이들이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어려운 문제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별표 쳐서 질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좀 문제를 스스로 좀 풀려고 하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이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15문제에서 한 20문항 정도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한 2문항 정도? 이 정도도 연습을 시켜야 된다. 2문항. 만약에 수학이 좀 낮다. 그럼 하루에 한 문항도 좋아요. 한 문항. 하루에 하나 푸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하나. 어떤 문제집 하나 선정해서. 그게 선행 같은 경우는 그냥 선행이니까, 중학생들한테 선행이니까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선행을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 막 배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행 거라도 시키는 거죠. 현행 거 있잖아요. 현행 거. 그 문제들을 시키는 거죠. 저희는 이 문제의 구성을 주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베이스로 문제를 좀 뽑아서 좀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게 실제 수능 베이스의 이런 어려운 문항들, 그 다음에 혹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문제집 중에서 좀 좋은 문항들, 이런 것들 좀 뽑아가지고 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다 보면 내신에 있어서 얻어 걸리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여기 풀었던 유형의 문제들,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고난도 문제를 그냥 이걸 양치기 하듯이는 풀 수도 없거니와요. 양치기 하면 다 별표 쳐와요, 아이들. 이거 숙제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저거를 뭐 한 20문제 내줬어요. 그러면 애들 아마 거의 한 20% 정도 풀고 나머지는 다 질문이라고 할걸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다 풀어준다 한들 그게 자기 거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문제집을 선정할 때 보통 아이 스스로가 답안 보고 풀 수 있는 게 7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70% 안 되고 나머지를 막 어려운 문제집 선정했는데 질문이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푼 게 30%고 나머지 70%가 질문이다? 이건 본인한테 별로 맞는 문제집이 아닌 거죠. 학습 교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질문한다고 해서 들을 때는 알죠. 근데 나중에 또 며칠 지나면 또 몰라요. 다시 풀으라고 하면.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좀 계속 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저학년들은 이거를 이거는 꼭 뭐 학원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을 보통 중등은 선행을 시키다 보면 여기까지 막 다 시키면서 꼬박꼬박 다 해나가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를 하다 보면 아마 선행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때는 그냥 자기 학년 거 심화된 문제들을 좀 풀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돼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자기가 중3 거 선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3 선행하는 것들은 그냥 선행 수업 하되, 그냥 중학교 1학년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 하나를 선정해서 풀게 하는 거죠.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본인.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고등학생들은 이게 가능한 게, 고등학생들은 선행을 안 시켜요. 저희 학원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선행하는 건 방학 때만 시켜요. 근데 방학 때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딱 시키고, 고등학교 3월달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선행이라는 건 없어요. 다 현행 수업이에요. 다 현행 수업이니까 현행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축적이 돼야지 나중에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축적이 돼야지. 이거를 안 풀고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틀리면. 그러니까 예전 수능은요, 지금 이게 이제 선택 수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선택 수능으로. 이게 공통이고, 이제 이거 중에 이제 선택하고. 그 전에는 문과는 문과 애들끼리, 이과는 이과 애들끼리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시험을 받고, 그 전에는 어떻게 시험을 봤냐면요. 수능이 30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만 어렵게, 진짜 이게 킬러 문제예요. 3문제는. 요거 3문제만 어렵고, 나머지 27문제는 쉬웠어요. 예전 수능은. 그래서 실제 좀 중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운이 좋으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3문제를 제껴요. 풀지 말고 27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27문제는 쉬웠다니까요. 예전엔 3문제 가지고 그냥 1등급, 2등급을 갈랐어요. 그러니까 그 27문제를 그냥 열심히 풀어가지고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문제 있잖아요. 3문제를, 보통 이제 3문제 어려운 게 뭐 22번하고 29번, 30번, 이쪽이 좀 어려웠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문제만,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푸는 거예요. 거의 한 4, 50분을 그거에다 투자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추면 이제 2개가 틀린 거잖아요. 2개 틀리면 4점짜리 2개가 틀렸으니까 92점이에요. 그럼 그게 1등급 컷이에요. 예전 수능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올해 뭐 이렇게 막 우리 대통령님이 킬러 문항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킬러 문항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통합수능이 되면서 킬러 문항이라는 건 없어지고, 아마 예전 문제를 좀 못 보셔서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준킬러로 바뀐 거예요, 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려워진 게 어떻게 어려워진 거냐면, 준킬러로 바뀌니까 예전에는 딱 한 2-3문제만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려운 문항들이 한 7문항, 8문항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피를 보냐? 어정쩡한 중상위권들이 피를 본 거예요. 진짜 최상위 아이들은 다 풀어내요. 그냥 어떤 시험을 갖다 대더라도 걔는 다 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정쩡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최상위권도 아니고 뭐 상위권이기는 한데 좀 어정쩡한 아이들 있죠. 수학에서 간당간당 이렇게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피를 보는 거죠. 요번 시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번 시험이 분명히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되거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친숙한 문제들을 내줘야 돼요. 근데도 변별력이 없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시험이 돼 버리냐면,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거잖아요. 이건 불공정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이 실수에 따라서 학교가 갈린다?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변별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이제 여러 개 내는 거죠. 오히려 더. 여기 28번. 이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고, 여기에 뭐 28번 막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2번 뭐 이쪽으로 좀 더. 한두 문제 더 집어넣는 거죠. 많이. 이번 1등급 받으면 몇 개 정도 틀려야 1등급 받는 거예요? 아, 요번에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교육, 평가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과 애들이 문과로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오히려 뭐 수학 성적도 더 좋고, 뭐,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과 애들이 뭐 더 하여튼 뭐 유리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가원에서 이 미적분을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미적분을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너무 이렇게 하여튼 문과 쪽으로 점수들이, 수학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출제를 했는데, 그게 더 상위권 애들을 더 날개를 달아줬어요. 표점 자체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148점이잖아요. 국어가 150점이고요. 수학이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이 만점 맞은 아이가 148점이에요. 그러면 확통 만점 맞은 애는 어떻게 되냐? 148점에서 11점 더 떨어져요. 137점이에요. 여기 만점 맞은 애가 137점이고요. 미적분 만점 맞은 애는 148점이었어요. 12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1등급 컷이 확통은 얼마였냐? 91점이었어요. 92점.
92점이었고요. 미적분은 몇 점이었냐? 1등급 컷이 81점이었어요. 그리고 기하가 88점이었어요. 1등급 컷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를 한 거예요.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 그 다음에 탐구 쪽도 투 과목을 뭐 애들이 이제 이게 서울대가 투 과목을 요구하지 않고 가산점 제대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투 과목 안 보면 아예 서울대 지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이렇게 되면서 실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 과목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지구과학 2 있죠. 애들이 이제 투 과목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G2 과목이 이게 완전 무슨 아랍어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랍어 기억나세요? 너도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찍어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막 1등급 컷이 막 50점 만점, 원점수 50점 만점으로 보면 막 20몇 점이 1등급 컷이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G2를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리고 자연계 쪽이 어쨌든 자꾸만 이렇게 유리해지니까 요번에 이 투 부분을 되게 어렵게 출제를 해버린 거죠. 요번에 투가 화학 쪽이 화원인가? 이제 화투가 표점이 80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화투 만약에 진짜 그 잘 본 애들은 거의 뭐 무소불이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등급은 그런 거예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는 이게 92점이니까 4점짜리 2개 틀린 거죠. 91점, 뭐 92점이고 뭐 4점짜리 정도 틀린 거고. 미적분은 뭐 엄청 많이 틀린 거죠. 거의 뭐 4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4개, 그럼 16점 빠진 거잖아요. 거기다 3점짜리 하나, 19점 빠졌다는 얘기죠. 한 5개 틀려도 1등급 컷이었다는 거죠. 시험 자체. 그러니까 미적분은 어땠냐면 28번, 29번, 30번 어려웠고요. 아까 22번 대부분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서 뭐 애들 틀렸겠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5번까지가 객관식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15번이 수능 문제가. 그래서 보통 13, 14, 15 이쪽이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래요. 내신도 어떠냐면 항상 주관식 문항을 한 3, 4문제 정도 내잖아요. 만약에 3, 4문제 정도 내요. 만약에 뭐 21문제를 냈다 그러면 3문제 정도 빠지면 18번, 19번, 20번 뭐 그러니까 18, 19, 20, 21 뭐 요쪽이 뭐 주관식이고 그러니까 대충 한 15번부터 그 주관식 끝 문제 그러니까 주관식 들어가기 바로 직전 문제 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쪽이 어려워요. 내신도 그렇게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한두 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하고 내신도 이렇게 그런 경향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죠. 그리고 뭐 요번에 좀 특색 중에 하나는 이거 분석한 것 중에 그냥 수능 얘기 조금 더 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찍을 때 객관식을 찍을 때 국가시험은 대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좀 균질하게 좀 내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올해는 5번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번 찍은 애들은 망한 거야. 5번이 하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수학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건 간에 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므로 매일 하루에 한 문제건, 2문제건, 3문제건 이렇게 연습하는 거를 해야 된다. 학생에 따라서. 아주 중요해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 이거는 그냥 별도로 시켜도 돼요. 하루에 한 문항씩 이렇게 꼭 풀어서 이렇게 좀 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학원 그냥 그러면 내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아까 같이 내신은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보통 1등급, 2등급 하는 그런 아이들의 보통 공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6권 내지 7권 정도 풀어요. 6권 내지 7권 정도를 푼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쉬운 문제집 뭐 센 이런 거 뭐 그런 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런 거 말고도 보통 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한 6권, 7권 정도 풀어요. 푸는데 한 5권 이상은 풀 거예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그 내신 기간을 보통 3개월 정도 잡을 거 아니에요. 3월 달부터. 3월 달 딱 되면 그때부터 내신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보통 중학생들은 5월 달에 시험 보면 3월 달에는 그냥 진도 나가다가 선행 진도 나가다가 4월 달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가잖아요. 한 달 동안. 근데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월 달부터 내신 준비 들어가는 겁니다. 3월 달에 내신 준비 들어갈 때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 교재 5권을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있잖아요. 5권을 그냥 한꺼번에 묶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쟁이, 예를 들면 일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강 TOT, 올림푸스 고난도, 아니면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재 한 5권에다가 모의고사 문제까지를 묶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모든 교재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1단계, 2단계만 묶어져 있는 거를 풀게 해요. 한 번 올 때 몇 문항 정도를 연습시키냐면 학원에서 보통 물론 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번 올 때 한 50문항에서 한 60문항 이 정도 연습시키죠. 50문항 내지 60문항 정도 시켜요. 그렇게 해서 3월 달, 4월 달 그러면 이게 몇 주냐면요. 대략 6주 정도? 6주 정도. 5주, 6주 정도 되죠. 6주 정도. 3월 달하고 4월 달 한 중간까지 하면 6주 정도 시키죠. 저희 학원에서. 그러면 보통 한 주에, 일주일에 2번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대략 한 50문항씩 잡으면 100문항 정도 되잖아요. 대략 한 600문항 정도? 이 정도를 시키죠. 그때까지. 요거. 그러니까 저희 학원 교재로 시키는 게 이제 수준별 유형 연습 요거 시킬 때 이제 그렇게 시켜요. 그 방학 때, 요 전에 이제 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개념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 가지고 연습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핵심 개념들을 좀 잡는 거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시키죠, 이때는. 3월 되면 이제 한 5개 정도 교재에다가 플러스 그 모의고사 교재, 합친 교재를 가지고 시킨다. 그리고 아까 학교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 프린트는 아주 중요해요. 학교별 프린트 나오는 거. 근데 학교별 프린트가 학교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제 요거는 계속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들도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내지는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숫자 변형을 좀 해요. 숫자 변형 같은 거 시켜서 실제 좀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좀 뽑아서 이런 것들도 좀 봐줘야 돼요. 아이들 학교 프린트 봐줘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4월 한 중순부터는 이제 기출교재가 나오죠. 기출교재 나와서 기출교재도 보통 한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5단계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기출교재도 이건 그냥 교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돼 있는 거 말고 그냥 기출교재를 저희가 매년 저희가 그 시험을 보고 나면 그것들을 다 타이핑을 다 쳐서 단원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수준별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해요. 얘가 별표 3개다. 얘는 별표 4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반별로 수준에 맞춰서 내신 기출 연습을 시키죠. 단원별로 쭉 시키고, 물론 전체 시험 있잖아요. 시험도 해요. 시험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전체 그 학교별 지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시험 봐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같이 시키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좀 뽑아냅니다. 학교별로 하면 가장 가능한 게 학교가 여럿이 섞여 있으면 예상 문제 뽑기가 좀 쉽지 않아요. 학교별로 좀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 출제하는 좀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학교 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예상 문제를 좀 뽑아주는 게 중요해서 학교별로 이것도 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 자체는 이렇게 해서 1학년 내신을 시키죠. 이건 중간고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그렇고 다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2학년이 되면, 여기 좀 다른 건 2학년이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2학년부터는 이게 수능형으로 바뀌어요. 학교 시험 자체가. 수능형으로 바뀌어서 저희 학원도 중요하게 쓰는 교재가 이거예요. 기출 10개년. 기출 10개년을 가지고 이제
그 유형 연습을 시키죠. 아이들을. 이 교재를 가지고 유형 연습을 시켜요. 물론 요거만 쓰진 않고요.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들 있잖아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뭐 올림푸스 고난도, 주로 이제 EBS 교재들이에요. EBS 교재,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좀 중요하게 많이 이렇게 소스를 갖는 거는 주로 그 이러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EBS 교재나 이런 쪽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보통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좀 그러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교재들 돼 있는 거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형 연습시키고, 물론 학교 프린트 이런 것들은 뭐 학교별로 좀 특성에 맞춰서 그것들도 특히 학교 프린트도 2학년부터는 수능형으로 이게 문제를 줘요. 수능형으로 주고 문제를 출제할 때 아무래도 내신은요 막 뜬구름없이 진짜 막 생소한 문제를 막 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아주 소수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익숙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신 어떤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숫자를 변형한 문제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신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프린트 이런 것들도 주로 뭐 수능형 문제로 학교에서 주세요. 학교 2학년부터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해서 시키죠. 뭐 기출연습은 뭐 당연히 시키는 거고,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기반으로 한다. 뭐 이것도 아까 1학년 내신하고 뭐 비슷한데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뭐 아니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에요. 두 가지 부류인데 수학 성적이 아니면 내신 성적 자체가 4, 5등급이에요. 내신 성적 자체가 평균 등급 내보니까 얘는 뭐 4등급, 5등급 정도 돼요. 아니면 뭐 3등급 후반 정도 돼요. 3등급 후반만 되더라도 실제 분당에서 3등급 후반이면요. 아이가 이게 눈높이는 지방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어쨌든 자기 인서울 그리고 뭐 최소 한 2학년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그래 서성한 정도는 그래 내가 가지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눈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내신으로 만약에 3등급 중반이나 4등급으로 가려면 지방대학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신으로 대학 가려면 지방대학 가야 되는데 애들 눈높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쨌든 이제 정시를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내신에 계속 발목을 잡혀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신을 계속 발목을 잡혀 있으면 이게 뭐 내신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게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면 5개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과 같은 경우에. 근데 굳이 수능으로 갈 거면 5개를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학도 2학년 되면 물, 화, 생지 대부분 4개를 다 해요. 4개를 다 시키거나 최소 안 시키더라도 3개는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4개를 다 하거나 3개 정도는 해요. 원과목도 그래요. 원과목도. 그 다음에 투과목 같은 경우에 3학년 올라가서 또 뭐 투과목 보통 2개는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수능으로 대학 갈 거면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옥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과목 2개를 선정해서 내신은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신 때는. 어차피 그 내신 준비하는 게 뭐 수능 준비이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내신 때는 나머지는 좀 못하더라도 그냥 그거 2개만 좀 열심히 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 되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1학년 때 수원해요. 1학기 때 수원 열심히 해. 그 다음에 2학기 때 돼서 또 수투를 열심히 해.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보통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은 이제 어떠냐면 1학기 때 열심히 수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점수가 4등급, 5등급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2학기 때 올라서 수투를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1학기 걸 다 까먹고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1학기 걸 다 까먹어. 싹 잊어버리고선 나중에 딱 리셋해서 겨울방학이 딱 되면 수원도 이제 가물가물하고, 수투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좀 남편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그 상태가 돼서 결국은 그 겨울방학 들어갈 때 결국은 이제 수원 상태가 다시 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느낌?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죠. 아이들 수학 같은 게. 물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2학년 때 배우는 내용 자체가 수능 과목이긴 해요. 수능 과목이어서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 아이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뭐죠? 아이들이 아예 정시반 이렇게 만들잖아요. 학원에서도. 그럼 아이들이 좀 뭔가 내신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위치를 알아서 이게 내신으로는 대학 갈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 내신으로 자꾸만 내신 이렇게 해버리면 내신에서 막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거 잘하려면 아까 같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실제 내신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4등급, 5등급 되는 애들은 이게 그거를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정도 상태냐면 처음에 시작한 걔네들의 상태는 한 3점짜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개념을 좀 진짜 다시 좀 잡아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수학 상태가 4등급, 5등급 이 정도 되는 애들은 개념 위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잡아줘야 돼요. 이때부터 개념을 좀 다시 잡아주는데 이것도 좀 쉬운 문제로 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연습을 시키더라도 이때는 보면 3월, 4월, 5월이니까 수투까지는 물론 여기서 수투까지 공부를 하긴 했을 텐데 아이들이 중점은 수투를 하기는 하되 비중은 수원에 좀 많이 가 있죠. 아무래도 이때 내신 기간이기도 있고 이러니까 수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중심으로 해서 하되 대신에 어려운 문항들 연습시키기보다는 좀 핵심 문항 위주로 좀 시키는 게 좋아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여름방학 좀 지나고 나서 수투 좀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 수원 수투가 어느 정도 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시키고 물론 이때 뭐 중간고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시켜요. 수투 중심으로. 근데 이 프로그램의 좀 특징은 내신은 어쨌든 그 작은 단원만 계속 시킨다면 이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그냥 다 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조금씩이라도. 물론 저 중점은 1학기 때는 수원 중심으로 시키고 2학기 때는 수투 중심으로 시키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수원 수투를 아우러 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겨울방학, 고3 겨울방학 들어가기 직전까지 웬만한 좀 기본 유형들은 아이들이 좀 수능에서 기본 유형들은 웬만한 것들은 좀 다 익힐 정도의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한 3등급 정도, 한 4, 5등급 정도 받았던 아이들이 고3들 그냥 기준으로 해서 3등급이나 잘하면 2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2학년 때 좀 이렇게 준비시켜서 고3 때 좀 이렇게 가져가 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막 내신의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수학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이 학생들은 그냥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공부하는 패턴 자체가. 과학도 그냥 아예 수능형으로, 내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과감하게 버릴 거면 좀 버리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런 아이들이 훨씬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신에선 답이 없었는데 아까 2학년 때부터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정시로 가야 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제 아이가 이제 길이 생기는 거죠. 이 길이 내가 정시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2학기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봐요. 모의고사도 이때부터는 계속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수능 전까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적분은 아직 안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22번까지 봤을 때 보통 고3 기준으로 해서 한 3등급 정도 수준까지를 좀 목표로 하는 거죠. 고3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목표로 해서 좀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 얘기하고 제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3, 일반적인 고3이 되면, 물론 이제 필수 개념 정리 필요해요. 겨울방학 때 다시 한번 필수 개념 정리를 하는데, 필수 개념 정리를 시키는 문항들은 주로 4점짜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필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기본적인 문항 가지고 연습하기보다는 주로 4점짜리 중심으로 해서 필수 개념 문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주로 쓰는 교재가
수능 특강하고 EBS 교재잖아. 이게 수능, 그러니까 EBS 교재 연계돼서 뭐 출제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니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그 당해년도 거를 쓰지 않고, 당해년도 거만 쓰지 않고 보통 한 5개년 정도를 써요. 한 5년치 정도.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보통 수능 완성은 이때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한 여름방학 정도 돼야지 수능 완성이 그때 교재가 나오니까 그 당해년도까지는 그 전 거 가지고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래서 5개년치 가지고 요거 연습시켜요. 아이들 연습시키는 거 이게 좀 주 교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고3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니 모의고사예요. 이게 미니 모의고사가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는 30문항이잖아요. 30문항이다 보니까 30문항은 뭐 쉬운 문항도 나오고 어려운 문항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문항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기본 문항들은 이제 웬만큼 되면 다 풀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킬러 문항들 있잖아요. 중킬러 정도의 문항을 시간을 가지고 푸는 연습을 좀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100분을 다 쓰지 말고 뭐 50분이면 50분 동안에 뭐 10문항이면 10문항을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한 중킬러 정도의 문항들을. 계속 시켜서 이제 그걸 시간 내에 이렇게 푸는 연습들을 좀 시키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렇게 좀 시키고,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계속 모의고사는 계속 봐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대성 모의고사를, 이거를 보게 해요. 대성 모의고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거는, 그러니까 성적이 누적돼서 저거는 뭐 저희가 복사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출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분당에도. 그러니까 그 출판사 쪽에서 재수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예요. 저게. 재수생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냥 누적이 돼서 얘가 계속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성적표 받아볼 수 있는 유료로 해서 그냥 학생들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한 달에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시간 재서 이제 학원으로 보내주면 학원에서 봐서 답안지 그쪽에다 주면 재수생들하고 같이 통합해가지고 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은 보통 이제 고3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제 강남 쪽으로 보통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수능 기출을 이제 풀다 보면 고3 정도 좀 잘하는 애들 기준이에요. 이거는. 아주 잘하는 애들은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문제를 보면 다 기출 문제들이잖아요. 수능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막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고3 한 여름방학 정도 되면 진짜 문제 풀 게 없어요. 뭐 답이 다 보여. 이렇게 그냥 보면 아 이거 다 풀었던 거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까 이제 중킬러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문제를 받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받으러 가죠. 보통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고 이제 아이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예 이런 뭐 한석원 씨가 뭐 사회 규칙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창무의 뭐 문해전, 그러니까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그 책, 문해전이라는 책도 있고, 뭐 이혜원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엔제 뭐 이런 것 시중에 다 있어요. 이런 거 다 문제집들.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여러 개를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고3들 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그냥 이거 뭐 저작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다 이게 뭐 이투스나 뭐 아니면 메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출신 강사들이라 이런 것들 문제집으로 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런 것들 해서 좀 뭐 그냥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교재 사가지고 그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요. 그래서 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9월달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이제 틀리는 단원이 있어요, 얘가. 이 정도 되면 선생님도 알아요. 아, 얘가 틀리는 단원이 예를 들면 뭐 수투에서 뭐 어느 단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그래프 추정하는 게 안 된다. 아니면 아 얘는 뭐 어떤 그 수열 쪽에서 뭐 이렇게 수열의 어떤 점화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안 된다. 아니면 뭐 미적분에서 어느 부분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있어요. 안 되는 단원이 있어요. 안 되는 단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때
6월, 9월 두 개 모의고사를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애가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교육청에서 본 거니까 그거 봐서 얘가 틀린 문항이 뭔지 봐서 그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드릴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어차피 그쪽 부분이 걔가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좀 드릴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사 변형 시키는 거 주로 이제 아이들 주로 이제 틀리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킬러 문항 그 주변에 있는 그 문항들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유사 문항 연습시키는 거 이런 것들 시키고 그다음에 뭐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시켜요. 학원에서도 다 구입해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것들 시키고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시키는 게 이제 고3까지의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공부를 좀 우리가 1, 2등급, 1등급, 2등급을 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이게 수학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학 근력은 듣는 것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처음에는 좀 답답하겠지만 하루에 뭐 한 문항이건 그게 두 문항이건 세 문항이건 그 연습을 반드시 매일매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끝내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